네, 네. 426일 만에 사드가 지금 전격 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다들 시끄러웠는데요. 아직 지금 뭐 현장까지 가고 있는 사드 관련 장비가 현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젯밤에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사드 장비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소성리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4월 사드 장비 2기가 진입한 도로입니다. 아직 사드 추가 장비는 이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7시간 전쯤 경기도 미 공군 오산기지를 출발한 사드 발사대와 장비 차량은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시간여 전에는 경북 칠곡 캠프 캐럴 기지에서도 공사 차량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드 장비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검문 검색이 밤사이보다 강화됐습니다. 인력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있던 차량 30여 대는 밤사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밤새 견인차들이 차들을 매달아 이곳 도로가로 옮겨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4대를 반입하면 지난 4월 먼저 운영 중인 2대와 함께 완전한 사드 한개 포대의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사드 장비가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또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리스타, 이게 420일까지 오는 여정이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드 임시 배치입니다. 네. 한개 포대 임시 배치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쪽 주민들이 농기계 이런를 맡고 있어서 그걸 지금 하나씩 해체하면서 마지막 그 주민 회관을 지나가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앞에서 지금 마지막 고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워낙 국제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종교단체도 나오고 외신 기자들도 현장에 나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아니 저기는 저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원불교 관련 종교인들 또 그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종교인들이 이제 아마 보였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오늘 새벽 상황은 다행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그 해상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경찰 포함해서 났다고 그러던데 걱정은 했습니다만 또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귀가를 했다고 보도가 돼서 예. 이렇게 심각한 충돌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성주의 주민들이나 또는 원불교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의 반대는 저희들이 좀 이해할 만도 하고 또 그런 반대가 있는 게 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상황이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게 된 데는 저분들보다는 뭔가 사태를 좀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고 이런 그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사태를 이렇게 더 키워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인 제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난 한 1년 반 동안 보여준 정치권의 사드에 관련된 입장 그리고 어떤 입장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꼭 좀 되짚어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26일 만에 임시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잠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다시 임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핵 위기가 급변했다라고 보일 건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발언 자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를 꾸리고 나서도 사드가 4개 포대가 왜 이렇게
도입됐을 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부의 보고 누락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이 다 누락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드를 연내 도입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배경에는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중국이 사실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발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벌고 아마 중국에 대한 어떤 반발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00일 이후 뭐 한 120일 정도 됐는데 이 사이에 뭐 단순하게 국지적인 어떤 그 뭐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월 4일경에 ICBM 뭐 1차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7월 28일 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로서는 더 이상은 늦출 수 네.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또 그런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어떤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는 한미 간의 어떠한 배치와 관련된 또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에서 북핵 위기에 따른 어떤 급박한 변화에 따른 좀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예. 지금 그 임시 배치라는 임시 꼬리표에서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무슨 환경영향 평가에서 무슨 뭐 불합격이 되면은 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이 아무리 그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민적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네네. 아주 훌륭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 평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지금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환경영향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때로는 2년까지도 걸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에 야, 이거 셋업 배치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영향 평가는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예.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사드를 좀 임시로라도 빨리 배치를 하자. 한 포대라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한 포대를 배치하는데도 최소한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니 그것은 소략한 영향 평가로 배치하자고 해서 뭐 전자파도 측정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언제든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배치를 향해서 가는데 최대한 좀 빨리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임시 배치를 하고 일반 영향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된 배치로 가자 이런 판단이 있다. 네, 저는 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도 이제 앵커께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김 변호사도 설명했지만 다음 정권에 넘겨라. 그다음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중국과 함께 풀을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드를 배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쭉 했습니다. 네. 예, 예. 말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이걸 열어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 기조라면 지금 임시 배치하고 있다가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 이런 네. 이제 의구심이 그렇죠. 이제 제기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것은 1년 전의 일이고 네, 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엄중한 이 안보 상황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선 급한 대로 민시 배치하고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정식 배치하는 식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해석의 문제가 어쨌거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사드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를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점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이를테면 안전요원의 구명조끼 같은 거였습니다. 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보내놨는데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 구명조끼를 입히겠다. 그런 접근이 지금 남김천 IC에서 사드 장비 출발했다.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예, 속보 들어온 대로 계속 앵커 전해주시고 그런 구명조끼를 입혀야겠다는 게 미국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안전요원을 빼겠다. 주한미군을 빼겠다. 거의 그런 접근이었던 반면 중국은 사드는 미국이 거대하게 꾸미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이다. 그래서 두 국가의 그 관점이 극명히 엇갈렸는데 예. 미국이 구명조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못 입히겠다 주한미군에게. 그러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사이가 한미동맹이 완전히 균열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오래됐던 놓쳤다는 것. 두 번째, 중국이 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다 조금씩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서기 그때는 크게 잘 나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그래서 이를테면 포인트를 쌓아왔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안해서라도 함부로 사드 배치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점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작년 그 배치 발표, 얼마 전에도 황교안 당시 총리가 가서 우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 게 시진핑 주석을 크게 섭섭하게 했다, 그런 분석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사드를 다시 제거했는데, 사드를 다시 제거한 것처럼 조금 늦출 것처럼 하는 게 중국에게는 거의 마음에서 반쯤 접었던 사드 배치 저지를 다시 할 수 있나? 그런 약간의 희망 고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또 한 번 더 섭섭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관점에서 전 중국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드 배치가 이렇게 섭섭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대목들이 우리 전 현직 대통령의 외교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드 배치가 발표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북핵 실험, 6차 실핵 실험에 대해서는 중국 언론이 별로 보도 안 하고 크게 대응 안 하는데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맨날 나오는 그 얘기 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외교부 대변인 유명한耿상 대변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也是坚定的。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중간중간 지금 현재 성주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바로 사드 장비가 출발해서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좀 더 심해지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대변인의 얘기를 보면 엄중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외교적으로 엄중한 우려를 하려면 예. 이제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이제 그런 수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오는 얘기 중에는 뭐 중국의 미사일이 성주 사드 기지를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실전 상황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중국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번 일련의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첫째, 중국에 대한 환상을 이제 버리자. 이를테면 중국이 지금 사드를 계기로 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그럼 우리가 정말 뭐 그럼 사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완전히 그러면 중국이 우리 편이 되냐? 예? 사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이 제일 앞장서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이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그러면 폐기시켜 줄 거냐? 안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거의 ICBM과 수소탄 수준의 핵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한미연합훈련부터 좀 줄여라. 쌍봉중단이라고 하는 게 네. 그거거든요. 그거 자꾸 쓸데없이 한미 군사훈련 같은 걸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저렇게 핵 개발하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시진핑이 불쑥했던 북한은 우리 혈맹이야 라고 했던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중국을 믿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중국을 뭐 화를 달래기 위해서 사드를 뭐 늦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환상을 버리자. 두 번째는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무기 아닙니까? 방어무기는 유사시라고 하는 걸 상정해서 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했던 것이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입니다. 네. 야, 우리 이제 사드라도 교체해야 되겠다 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비로소 사드에 대한 최종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방식으로 뒤쫓아가는 이런 국방으로는 조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특히 미국 우방 국가를 안심시키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문제와 관련된 집권당 의원들, 물론 몇 달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었죠. 말하자면 사드 댄스를 췄던 분들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사드 배치는 이제 불가피해졌다 얘기하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사드 괴담을 가사로 해서 댄스까지 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달 후에 맞아요. 그 몇 달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ICBM 쏘는데 그 상황 변화에 와서야 비로소 불가피해졌다고 얘기한다면 북한이 저럴 건 몰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사드를 배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이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괴담 수준의 노래도 춤도 추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불가피해졌다는 한마디로 그냥 그동안의 정치적 입장이 싹 다 정리되는 거냐.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 설명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그 한국 정부는 지금 그 오락가락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 중국은 아주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그 유엔 제재에 동참하거나 송유관을 끊는다든지 이런 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상 예. 이번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반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일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동참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당장에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원유와 관련된 수출을 중단하는 그러한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새롭게 지금 유엔에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이 원유 공급 중단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도 있는데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중국의 반발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도 사실은 도움을 받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되었고 또 다시 지금 그 생산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밑에 있는 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지금 뭐 현대차와 같이 이제 합작을 하고 있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또 안에 있는 현대차 내부에서 또 파악하는 것은 사드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중국도 WTO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반하는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규제 수단을 굉장히 강화하고 올리는 수준에서 네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업에 지금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이익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참 시점이 얇았습니다. 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은 지금 이 대북 송유관 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부분적 원유 중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 수출에 상한선을 둔다든지 잠깐 예, 예. 끊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 마침 사드가? 예정됐지만 사드가 예, 예. 돼서 중국이 다시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아서 네네. 저희 관점에서는 참 시점이 얄궂게 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말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분쟁 지역 중에 한 군데에서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 정도일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문제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나라 없다. 우리는 우리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산업 단계가 수입 대체 산업화 단계예요. 맞아면 그동안 자기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입해서 쓰던 것들을 이제는 네네. 그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대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동안 무슨 기술이 있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수입해놓고 부품 해가지고 다 자기들 이제 모방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체 자동차 공장을 네네. 만들어서 대체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지금 드디어 그 사드 그 장비들이 마을 회관 그러니까 그 골프장으로 그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로 장비들이 경찰 호위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차를 가져다가 다 지금 막고 있었다가 아까 계속해서 지금 차량을 네네. 옮기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주 지금이야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소음 같은 거 들리지 않지만 현장은 굉장히 긴장돼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에 이제 사드 관련된 장비들이 약 차량 한 10여 대 나눠서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산, 평택 이쪽 그 기지에서 지금 들어왔던 장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장벽이 이제 해체 작업 완료되고 네. 드디어 이제 그 사드 기지를 향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좀 역사적인 순간의 네. 한 장면을 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참 저 상황이 점점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도 보면 뭐 불안하다 할 때 이게 출렁이는 거지 막상 그게 현실화되고 나면 마냥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중국 이로 인해서 오늘 저 화면을 보고 중국이 더 센 경제 보복을 할 거다. 그렇게 저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가 빌미를 주긴 했지만 어차피 중국이 수입대체 산업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사드를 빌미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네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한테 기댈 수 있는 멀어지는 상황에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해법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키워드를 어제는 한 목소리 푸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었고 네. 푸틴과 우리 대통령 사이에 딴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사실은 대북 원유 그 금수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거고 아니면 성과가 없다 그랬는데 일단 네네. 성과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딴 목소리 나왔던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 아직 안 됐나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희망합니다.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Я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 выходом, с тем, что сборная Кореи завоевала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2018 года в России. Будем ждать вашу команду. 감사합니다. 예. 네, 늘 그렇듯이 어제도 지각을 했고 그리고 마무리는 축구로 끝났습니다만 사실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것에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피해갔거든요. 제가 어제 요리를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못하다가 요리 당할 뻔했습니다.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네. 아주 고질적으로 이게 사실 전략적인 거예요. 외교적인 겁니다. 일부러 늦게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기습 공격하듯이 월드컵 축하하면서 분위기를 확 자기가 끌어가는데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메시지에 보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아니 우리 국민이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5천만 국민의 안보와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데 그럼요. 네. 이거를 한마디로 무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훈수하듯이 훈계하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어제 푸틴이 우리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좀 공동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해서 푸틴이 역으로 제안한 게 이 3단계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첫째가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미가 그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2단계에서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걸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폐지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단계에서 중단하면 우리는 영구히 우리는 핵을 못 가지고 북한은 이미 개발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실험 중단이 언뜻 보면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외교적인 술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 폐기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중단해서 완전히 그 남한을 북한의 핵골무로 가게 하는 대신에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라.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한 체제를 외교적으로 인정해라. 체제를 보장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우리가 다시 바꿔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한반도 아해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은 뭐 우리 우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환상에 빠질 뻔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네. 며칠 전에 저희가 무슨 뭐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꿈에서 깨어나고 있다라고 한번 네.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환상에서 깨야 된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이 지금 러시아의 반응, 푸틴의 반응 예상됐던 거죠? 당연히 예상됐던 예, 예.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3단계 이 로드맵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아주 오랫동안 푸틴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에서 당장의 어떤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그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순방 일정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만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예. 일본을 놔두고 러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떤 북한 핵과 관련된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예.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사실상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3대3 대결 구도에서 러시아가 우리 편을 좀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3대3 대결 구도에서 조금 중립적인 역할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굉장히 그 극명하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뭐 평양에 특사를 보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여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당장으로서는 뭔가 동의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향후적으로 지금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뭐 유라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제 구상을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조금 더 북핵과 관련된 이해를 구하려는 그런 단계적인 발언을 골목으로 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 변호사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골목에 몰려서 앵커 말씀대로 이제 중국 찾아가서 좀 말려주세요. 러시아 찾아가서 북한 좀 말려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인 카드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야, 정 안 되고 우리가 이거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탁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러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정말 뒤로 앉아서는 여야를 넘어서 핵 개발이라든지 핵 주권이라든지 또는 미군의 그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 같은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네. 예?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교섭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전 집권 여당, 한국당.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순방 중에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제 봤더니 그 한국당 의원들이 해병대를 찾아서 네. 격려를 하셨습니다. 좀 옹색하죠? 왜 옹색하냐면 네. 이 사람들이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직접적 이유는 MBC 김장겸 사장에 네네. 대한 이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예, 한국당은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김장겸 사장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았으니까 예, 예. 국회 보이콧을 할 명분이 일차적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슬며시 안보 상황을 지금 명분으로 내세워서 안보 행보를 하면서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굳이 이래야 됩니까? MBC 김장겸 사장과 관련된 걸로 시작된 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국회에는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 또 다른 형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다시 또 장애로 갈 때는 가더라도 말이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설명을 잘 안 하고 슬며시 이 안보 상황까지 끌어들여서 이 장애 투쟁은 계속하면서 안보 행보를 한다. 이게 국민들한테는 조금 옹색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네. 지금 이제 옮겨지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화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격렬하게 이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건 아까 조금 고민했는데
이 말씀 조금 우리한테 암울한 시나리오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푸틴이 얘기했던 3단계 로드맵, 중국이 얘기하는 양중단,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승부사석 기질이 잘못 발휘되면 그런 위험한 거래, 최악의 거래 할 수 있다가 거의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김정은과 소위 빅딜을 통해서 평화협정 맺자.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걱정되지? ICBM은 폐기할게. 미국은 안 쏠게. 우리 핵무기 불량한 세력한테 줄까 봐 걱정되지? 그거 안 줄게. 두 가지 약속하면 어떻게? 콜?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그거 받자. 대신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 한국은 침략 안 하는 거다. 알아서 그렇게 할게. 거기까지 만에 하나 그런 딜이 된다면 이게 지금 중국, 러시아가 그리는 그림과 비슷해지는데 그런 빅딜을 할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만약 그런 거래가 됐다. 그다음 또 뉴욕타임스가 어제 한국에 대해서 김정은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반도 무력 통일이다. 김정일은 핵을 개발해서 거래를 하고 경제 지원을 받는 데 그쳤지만 김정은은 무력 통일을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징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그 얘기했습니다. 서울을 타고 앉아서 남반부를 평정하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서 지금은 너무 그게 뻔한 얘기처럼 됐지만 한반도 적화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잘못되면 그런 구도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장 기자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우리한테 심각한 건데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한 건 70년 동안 해왔던 얘기지만 그동안에는 주로 무장 게릴라를 좀 보낸다거나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도 한다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망명 와서 금년 초인가 했던 얘기인데 북한이 핵을 직접 서울을 향해서 쏠 수도 있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불바다 만들어 놓고 그걸 적화 통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핵실험한 것이 만약에 서울에 터지면은 한 200만 명이 일시에 증발해서 다 죽고 그리고 그걸로 전쟁이 그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단 먼저 선제 공격해서 그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방어하고 반격한다 그래봤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협상으로 가거나 휴전으로 가거나 이게 전쟁의 양상이 그런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가하게 미국에 향한 데드라인, 레드라인이 어떻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한테는 정말 이 목 밑에 옆구리에 칼을 지금 몇 개씩 들여대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될지 더 답을 찾아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현재 경찰이 마을회관 진입로를 아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지 상황 또 급박해질수록 계속해서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잠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다시 임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핵 위기가 급변했다라고 보일 건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발언 자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를 꾸리고 나서도 사드가 4개 포대가 왜 이렇게 도입됐을 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부의 보고 누락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이 다 누락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드를 연내 도입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배경에는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중국이 사실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아마 중국에 대한 어떤 반발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00일 이후 한 120일 정도 됐는데 이 사이에
단순하게 국지적인 어떤 그 뭐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월 4일경에 ICBM 뭐 1차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7월 28일 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로서는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또 그런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어떤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는 한미 간의 어떠한 배치와 관련된 또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에서 북핵 위기에 따른 어떤 급박한 변화에 따른 좀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예. 지금 그 임시 배치라는 네, 426일 만에 사드가 지금 전격 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밤새 시끄러웠는데요. 아직 지금 뭐 현장까지 가고 있는 사드 관련 장비가 현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젯밤에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사드 장비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소성리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4월 사드 장비 2기가 진입한 도로입니다. 아직 사드 추가 장비는 이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7시간 전쯤 경기도 미 공군 오산기지를 출발한 사드 발사대와 장비 차량은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시간여 전에는 경북 7고 캠프 캐럴 기지에서도 공사 차량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드 장비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검문 검색이 밤사이보다 강화됐습니다. 인력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있던 차량 30여 대는 밤사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밤새 견인차들이 차들을 매달아 이곳 도로가로 옮겨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4대를 반입하면 지난 4월 먼저 운영 중인 2대와 함께 완전한 사드 한개 포대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사드 장비가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또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리스타 이게 420일까지 오는 여정이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드 임시 배치입니다. 네. 한개 포대 임시 배치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쪽 주민들이 농기계 이런 를 막고 있어서 그걸 지금 하나씩 해체하면서 마지막 그 주민 회관을 지나가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앞에서 지금 마지막 고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드를 배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쭉 했습니다. 네. 예, 예. 말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이걸 열어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 기조라면 지금 임시 배치하고 있다가 영양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 이런 네네. 이제 의구심이 이제 제기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것은 1년 전의 일이고 네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엄중한 이 안보 상황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임시 배치하고 영양 평가를 거쳐서 정식 배치하는 식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석의 문제가 어쨌거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사드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를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점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이를테면 안전요원의 구명조끼 같은 거였습니다. 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보내놨는데 북한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 구명조끼를 입히겠다. 그런 접근이 지금 남김천 IC에서 사드 장비 출발했다.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예, 속보 들어온 대로 계속 앵커 전해주시고 그런 구명조끼를 입혀야겠다는 게 미국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안전요원을 빼겠다. 주한미군을 빼겠다. 거의 그런 접근이었던 반면 중국은 사드는 미국이 거대하게 꾸미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이다. 그래서 두 국가의 그 관점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예. 미국이 구명조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못 입히겠다 주한미군에게. 그러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사이가 한미동맹이 완전히 균열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놓쳤다는 것. 두 번째, 중국이 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다 조금씩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서기 그때는 크게 잘 나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그래서 이를테면 포인트를 쌓아왔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안해서라도 워낙 국제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종교단체도 나오고 외신 기자들도 현장에 나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저기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원불교 관련 종교인들 또 그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종교인들이 이제
아마 보였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쭉 보면서 뭐 어제 오늘 새벽 상황은 다행히 뭐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이 그 해상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경찰 포함해서 났다고 그러던데 걱정은 했습니다만 또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귀가를 했다고 보도가 돼서 예. 이렇게 심각한 충돌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성주의 주민들이나 또는 뭐 원불교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의 반대는 뭐 저희들이 뭐 좀 이해할 만도 하고 또 그런 반대가 있는 게 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상황이 이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게 된 데는 저분들보다는 뭔가 사태를 좀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고 이런 그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사태를 이렇게 더 키워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인 제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난 한 1년 반 동안 보여준 정치권의 사드에 관련된 입장 그리고 어떤 입장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꼭 좀 되짚어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26일 만에 임시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 시 꼬리표에서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무슨 환경영향 평가에서 무슨 뭐 부합격이 되면은 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이 아무리 그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민적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네네. 아주 훌륭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 평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지금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환경영향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때로는 2년까지도 걸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에 야, 이거 셋업 배치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영향 평가는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예.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사드를 좀 임시로라도 빨리 배치를 하자. 한 포대라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한 포대를 배치하는데도 최소한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니 그것은 소략한 영향 평가로 배치하자고 해서 뭐 전자파도 측정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언제든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배치를 향해서 가는데 최대한 좀 빨리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임시 배치를 하고 일반 영향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된 배치로 가자 이런 판단이 있다. 네네.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도 이제 앵커께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김 변호사도 설명했지만 다음 정권에 넘겨라. 그다음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중국과 함께 풀을 수 있는 어떤 그 해체